하나 둘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태반이실 텐데 오자마자 또 어떻게 책을 구매하시고 또 이렇게 사인까지 요청을 주셔가지고 되게 얼떨떨합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얼떨떨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플 빅뱅이라는 제 저자로서 오늘 온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XRP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했고 지금 이제 XRP에 대한 어떤 슬라이드를 만든 장수만 해도 한 5,50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 꾸준히 공부를 해서 그런 공부를 수반한 걸 바탕으로 책을 좀 이렇게 쓰게 됐거든요. 너무 감사한 기회가 이렇게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제가 왜 리플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가치에 집중해서 수량을 모아가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좀 초대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인사 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플 빅뱅의 저자이자 또 유튜브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플 빅뱅이라는 책이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9월 달에 처음 출간이 됐고 요즘에 이제 책이 아무래도 좀 출간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많이 좀 초청이 오고 이런 강연에서도 한번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초대, 인비테이션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하루를 좀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 이름으로써 항상 레버리지라는 것은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융자 받을 때 이런 지렛대 원리를 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끌어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을 들이자. 하지만 시간을 들이되 정말 가치 있는 글로벌 메이저 코인을 투자하자라는 이런 모토로서 타임 레버리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독자는 지금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28,0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저도 꾸준하게 좀 컨텐츠를 올리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리플에 대한 가치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떤 구독자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타임 레버리지님은 미래의 꿈이 뭐냐? 정말 돈 벌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냐? 돈 벌려고 책을 썼냐?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게 돈 벌려고 시작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이제 컨텐츠를 올리고 구독자님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분들이 정말 타임님 덕분에 뭔가 투자를 좀 진지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너무 제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 최종 목표는 우리 국내 이렇게 여러분들 모이신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좀 암호화폐를 진정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투자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꾸준하게 저도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강연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리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 좋을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무엇보다도 근본에 집중하자라고 좀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리플이라는 코인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리플이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그 회사의 초기 투자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세력들과 연관이 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루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너무 유명한 그런 메이저 코인이지만 리플 XRP도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좀 들어가 볼게요. 리플이라고 하면 사전적 단위를 먼저 봤을 때 잔물결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방울을 하나 뚝 떨어뜨렸을 때 모양이 이렇게 일렁이는 잔물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리플 이 코인 자체가 금융망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생태계 코인이다, 파이낸스 코인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건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저는 이런 리플이라는 사전적 정의 또한 그들이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이제 구글에 많이 이렇게 쳐보면 어떤 코인이고 어떤 개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과거부터 시작하면 사실 2004년부터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알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2013년서부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크리스 라슨이라는 사람 리플의 회장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나오는 것처럼 제드 맥킬럽이라는 개발자 C++ 언어로 공동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다르게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어떻게 다른지도 제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이 역사적인 부분에 과거서부터 2013년, 16년서부터 여기 HSBC 보이실까요? 영국의 최대 은행이거든요. 밑에 보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는 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주주로 있는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은행들이랑 굉장히 좀 친했었다라는 거죠. 여기 MUFG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최대 은행 미쯔비시 은행입니다. 뭔가 이런 역사만 보더라도 왜 이런 기득권 은행들이 리플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는 의미에서 구글에 대한 슬라이드를 일단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XRP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인물적인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크리스 라슨은 제가 리플의 회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계는 이제 IMF라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국제통화기금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전 세계 5대 기축통화의 통화량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국제기구 중에도 하나죠. 이제 IMF에서 뭔가 금융망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IMF 그뿐만 아니라 BIS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도 조금씩 이제 금융망 생태계를 바꿔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어떤 블록체인이 있느냐에 대해 우리가 오늘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일하는 여기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고 IMF의 공식 홈페이지에 과거에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사람이 총재였던 시절에 여기 2017년이거든요. 그때 핀테크 관련 고위급 자문 어떤 회사 임원들과 우리가 새로운 금융망을 만들겠다. 이런 자리에 저 끝에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크리스 라슨 리플의 회장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리플의 회장이 출신 사람 자체가 이 IMF와도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부분은 좀 미루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맡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IMF 총재를 맡았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님과 잠깐 얘기 나눴을 때 한국에도 많은 이렇게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본에 굉장히 좀 포션이 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책도 일본에 계시는 회원님이 한국에 이런 책이 나왔던데 이분 한번 뭐 섭외해달라 해서 이렇게 저를 요청해 주신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이라는 회사랑 리플이랑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실제로 뭐 리플 일본 아시아라고 해서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 회사까지 가지고 있고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이제 SBI 홀딩스의 회장이거든요. 기타오 요시타카라는 CEO인데 그 사람이 과거서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2025년도에 모든 일본 은행이 XRP를 사용할 것이다. 어떻게 한 은행의 회장이 이렇게 XRP를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 가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리플에 또 속았다라는 식의 굉장히 좀 아쉬운 좀 수익률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플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과 어떻게 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씩 저희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초반에 제가 리플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 이더리움망, 비트코인망을 쓸 수 있는 열려있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허용된 노드, 확인된 노드만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뭐 좋게 보면은 보안성이 철저하고 안 좋게 보면 되게 까다로운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이 XRP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금융의 망에서는 굉장히 좀 탁월하게 핏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프라이빗 블록체인 최초로 상용화된 코인이 바로 이 XRP라는 코인이고 2013년서부터 시작이 됐고 크리스 라슨이라는 리플의 회장은 과거에 IMF와도 좀 커넥션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라든지 확장성 면에서 보안도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이제 은행권에서 활용하기엔 너무 좋은 코인이다라는 것을 좀 이런 설계 면에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플의 특징 중에 하나가 XRP 레저라는 하나의 생태계 위에서 이제 XRP가 유틸리티로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중앙화된 코인으로서 1000억 개가 완전히 공급량이 풀려가지고 지금 현재 딱 공급량은 1000억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랑은 다르게 채굴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고 사용이 될수록 계속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소각형 코인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리플은 하위 단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드랍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고 리플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사토시 단위로 쪼개지는 거를 공부하신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사토시로 쪼개진다라는 건 1억 분의 1로 쪼개진다라는 것이거든요. 1억 분의 1로 비트코인이 쪼개질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억 분의 1로 쪼개지게끔 되어 있다면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방식으로 설계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사토시 단위면 리플은 드랍 단위예요. 비트코인이 1억 분의 1로 쪼개지면 리플은 100만 분의 1로 쪼개져요.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비트코인이랑 리플,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는 라이트코인은 또 라토시 단위로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가 없는 거죠. 메이저 코인 중에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코인이 많지 않구나. 마치 우리가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 것처럼 뭔가 사토시 단위로 비트코인이 1억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고 리플은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구나. 저는 이것 또한 어느 정도 비트코인도 앞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설계자들이 그렇게 쪼개지는 방식을 설계해놨다고 보고 있고, XRP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비트 볼 때 여기 보면은 BTC 마켓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 0.00000 엄청 많죠. 이 BTC 마켓이 이름이 바로 사토시 마켓이에요. 비트코인을 1억 분의 1로 쪼갰을 때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사토시로 나타내면 이런 단위로 나타내진다는 거. 우리가 항상 뭐 원화로만 보다 보니까 원화 마켓만 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BTC 마켓, 사토시 마켓이 있는 거고, 저는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드랍 마켓도 생길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사토시, BTC 마켓이 있지만 나중에는 또 드랍 마켓이라고 해서 XRP로도 표현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 리플은 100만 분의 1로 쪼개진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왜 그렇게 설계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정도 해서 리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개념을 한번 살펴봤고, 사실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세 가지 코인을 많이들 떠오르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솔라나라는 코인이 리플의 시가총액을 앞섰습니다. 지금 리플은 약 7위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명불허전인 것처럼 비트, 이더, 리플은 글로벌 메이저 코인으로 많이들 손꼽히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거 맞추시면 제가 책 한 권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몇 년도에 나왔다. 몇 년도에 나왔다. 여기 검은색 후드티 챔피언 입으신 분. 2008년도요. 2009년. 우리 후드티 입으신 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근데 2008년도 절반은 맞았어요. 절반은 맞았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8년 하반기에 코딩이 시작됐고 세상에 나온 건 2009년 1월에 나왔어요. 그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일단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디지털 금이잖아요. 디지털 금이고 최초의 블록체인이고, 왜 나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행태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산업이 커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시기 자체가 참 드라마틱하죠.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와 딱 맞춰가지고 2008년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가명을 쓴 사람이 코딩을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세상에는 2009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2008년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2009년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2009년 1월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책을 좀 적은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왜 나왔을까 생각한다면, 이제 그 금융이라는 기득권 세력을 믿지 못해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이제 계속 그들이 뭐 모기지론을 통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대니까, 그러면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그런 금융 위기까지 펼쳐지다 보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의 덱서를 보게 되면 이 P2P 개인 대 개인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큰 제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겠다. 이제 탈중앙화라는 것을 도입하고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서 뭔가 돈을 온라인 결제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캐시 시스템을 하기 위해 나온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 P2P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피어 투 피어라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인터넷 클라이언트가 맞아 떨어지게끔 설계한다. 뭐 퍼슨 투 퍼슨으로 쓰기도 하지만 비트코인에서는 피어 투 피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근데 어쨌든 2009년에 나왔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얼마 전에 오태민 교수님께서 여기 강연을 하고 하셨다고 해서 많이들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이 물론 사토시 나카모토이지만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짐작이라도 괜찮습니다. 하이핀이요. 책강을 드리겠습니다. 강연 때 들어서 아시는 거예요? 그쵸, 뭐 아직까지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다라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았고 정답도 없는데 누구냐고 계속 막 물어보는 그런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도 뭐 다큐멘터리도 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얼마 전에 강연을 왔었던 오태민 교수도 누구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때 이 할빈이라는 사람을 추정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개발 코드로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10개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개발 코드뿐만 아니라. 그리고 처음으로 또 비트코인을 최초로 거래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황을 이루어 본다면 이 할빈이 만들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좀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2014년에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아직까지도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죠. 아니 뭐 죽었을 수도 있고, 혹은 제 책에도 나오지만 미국 정부가 만들지 않았을까? 뭔가 그들이 연준을 통해서 달러를 지금까지 찍어왔는데 다음 달러가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20만 개 넘게 가지고 있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주식도 25만 개를 또 비트코인 25만 개를 또 가지고 있고, 블랙록 현물 ETF를 통해서 약 40만 개 비트코인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또 단편적으로는 좀 예측 혹은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중에 굉장히 좀 연관성을 가진 사람이 리플의 CTO가 이런 하나의 특허를 냈었어요. 1991년도에 비트코인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중 분산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특허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왔고 1991년에 이런 특허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합리적 추측으로서 뭐 할빈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쩌면 이 리플을 지금 현재 기술진이죠. CTO가 또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누가 만든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이 어쨌든 나온 이유가 이 개인 대 개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 이 피어 투 피어 캐시 시스템을 하러 나왔는데, 실제로 돈을 보내고 받고 송금 수수료를 보면 굉장히 느리고 비쌉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라든지 다른 코인들을 비교군으로 놨을 때 우리가 TPS라고 하거든요. Transaction per Second라고 해서 1초에 몇 개의 거래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TPS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초에 6개에서 7개의 거래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초에 15개에서 20개 정도, 뭐 많으면 30개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XRP 같은 경우는 3,4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XRP가 그럼 TPS로 1등이냐? 아니에요. 리플보다 더 빠른 블록체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득권, 금융망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리플 네트워크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까 SBI CEO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의 금융망에서 활용될 것이다. 이것이 저희 오늘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리플의 회사 슬로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란에서 전쟁이 나도 바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혹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정보를 어느 순간 바로바로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돈을 옮길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 바로 블록체인과 AI가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으로 자리가 잡히면서 점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는 과도기 시점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조금씩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이런 산업혁명의 변천사를 봤을 때 조금씩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초반에 증기기관이 나오고 에디슨으로부터 전구가 나왔고 또 인터넷 혁명으로서 2000년대 초반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 이후에 모바일 혁명으로서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죠. 정보화 사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는 정보뿐만 아니라 돈, 가치 또한 이동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구나. 그 중에 중심 섹터가 바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암호화폐 섹터 자체가 시장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마 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더리움을 만든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또한 금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더리움 또한 금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의 대장이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아시다시피 플랫폼의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더리움도 더욱더 유틸리티가 세질 것이고 요즘에 이더리움 레이어 2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더 많은 기업에서 또 이더리움을 채택하고 또 부동산 거래에서도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전세 사기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열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을 대변하는 것이지 금융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금융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비탈릭 부테린이 과거에 리플사의 인턴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비자 문제로서 리플에는 들어오진 못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결제를 하기 위해서 캐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돈도 너무 오래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샤라웃을 실제로 여기 비탈릭 부테린이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되게 리플이 좋아 보이지만 가격만 놓고 보면 사실 되게 힘들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SEC와의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항소 이슈로서 굉장히 좀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그 소송을 깊게 아래로 내려다보면 굉장히 어폐가 있고 어불성설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송 자체를 그들의 쇼라고 보고 자작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 이제 진가가 나타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책 이름도 리플이 떠오른다 해서 리플 빅뱅이라고 지어본 거거든요. 그렇게 이런 세력들의 장난질에 불과한 소송 때문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리플은 진짜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지 않다. 내가 리플 때문에 너무 손해를 받고 리플 투자하느니 뭐 솔라나나 도지코인이나 그런 코인에 투자하고 말지 리플엔 투자 안 한다. 이렇게 해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솔라나나 도지라는 코인들이 안 좋은 코인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가격만 놓고 보면 혹은 리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화가된 코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물량만 놓고 보면 되게 뭔가 리스키해 보이고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겠지만 조금 더 펀더멘탈적으로 왜 금융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리플의 초기 투자자나 아까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이 지금 뭐 IMF와도 커넥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포럼에 매년 가가지고 연사로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또 연준의 회의에서도 또 그가 또 들어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리플의 회장을 맡고 있다는 거, 좀 뭔가 영향력 있는 그런 회사이자 프로토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리플에 대해서 왜 더 가치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은행망에 쓰인다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에비던스 자료를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리플을 투자 옵션을 고려할 때 초반에 말씀드렸죠. 금융 코인이다. 금융망에 쓰일 것이고 국경 간 결제에서 기업들이 결제를 할 때 이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돈이 한 번 이동될 때마다 XRP가 소각되는 거예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브릿지 커런시, 브릿지 자산으로 쓰인다.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또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보안성이 세고 또 TPS도 아까 비트코인보다 굉장히 높았잖아요. 3,400건을 높았고 그렇다 보니까 금융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스위프트망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스위프트라는 것은 전 세계 금융 파이프라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른 200여 국가 그리고 11,500개 정도의 금융기관을 아울러서 벨기에에서 발족을 했고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하나의 스위프트망입니다. 하나의 스위프트망이고 과거에 한 2년 전이죠.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배제시켜버리죠. 그 이후에 지금 뭔가 러시아랑 중국이랑 조금씩 똘똘 뭉치면서 브릭스라고 하는 세력이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지금 CBDC에 대한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루브라에 대한 어떤 그런 활용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이런 시나리오 자체, 그 러우 전쟁 자체까지도 그들의 하나의 전략, 스텝 바이 스텝을 밟고 있구나. 이제 정말로 블록체인을 금융망에 넣으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기 보이시죠? ISO 2002라고 하는 것을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했구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한다, 이동한다, 이사한다. 뭔가 이 ISO 2002로 뭔가 변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ISO는 뭐냐면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국제 표준화 기구예요. 실제로 여기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보이시죠? 하나의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각 나라마다 표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콘센트를 보면 뭐 120V 쓰냐, 110V 쓰냐, 220V 쓰냐 다 다르듯이 그런 어떤 표준이 다 다른 거를 관장하는 곳이 이 국제 메시지 표준 기구입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데 여기서 이제 금융망을 담당하는 그 코드가 바로 아까 언급드렸던 2002라는 코드거든요. 어쨌든 지금 뭔가 스위프트가 조금씩 바뀌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 이름이 IS2002라는 코드고 이제 내년 11월까지의 이 MT 메시징 타입이 모두 다 공존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사실 뭐 스위프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모건, 웰스파고, 뭐 시티 이런 은행권에서도 모든 은행이 왜냐하면 모든 은행이 다 스위프트 코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은행이 다 국경 간 결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공존 날짜가 내년 11월인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개정안을 좀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코드가 있어요. 뭐 8583도 보이고, 뭐 7775도 보이고, 뭐 150 둘둘도 보이는데 이제는 새롭게 개정안을 펼치면서 2002가 나오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내년 11월이라는 것을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은행에서 쓰는 코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구나. 뭐 핸드폰 충전기로 한번 비유를 든 거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뚱뚱하고 부피도 크고 충전이 느렸던 걸 썼다면은 조금씩 뭔가 변화하죠. 뭐 갤럭시는 5핀을 쓰고 아이폰 8핀을 쓰다가 이제는 거의 다 C타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망도 뭔가 조금씩 새롭게 바뀌는구나. 근데 그 이름이 ISO 2002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복잡했던 금융망 자체가 이 ISO 2002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심플해지고 비용이 얼마 안 들고 시간이 단축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저 ISO 2002 안에 정말로 리플넷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리플을 한번 투자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리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막 파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블록체인 기업 최초로 리플 네트워크가 이 ISO 2002라고 하는 메시징 표준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IS 2002 공식 홈페이지 RMG라고 하는 것은 등록 관리 그룹이거든요.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예요. 이 IS 2002에는 여기 등록 관리 그룹뿐만 아니라 뭐 표준 평가 그룹, 뭐 기술 지원 그룹, 등록 기관,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등록 관리 그룹이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헤드라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당연히 리플넷이 이 RMG라고 하는 등록 관리 그룹에 들어가 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단에 들어가 있다. 실제로 제 구독자님 중에 한국은행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이 파일을 보내줬어요. 한국은행 공식 자료고 여기 ISO 2002 기구가 이제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이 RMG 등록 관리 그룹에
헤드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금융기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뱅크 오브 코리아도 들어가 있고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 그렇죠? 그리고 뭐 CFTC, 미국의 선물 상품거래위원회죠. 더 나아가서 뭐 클리어스트림과 DTCC는 예탁 기관입니다. 예탁 기관. 여기 뭐 비자, 마스터카드도 들어와 있지만 딱 하나의 블록체인이 들어와 있어요. 딱 하나의 블록체인. 그것이 바로 리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경 간 결제에서는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XRP가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되는 국경 간 결제망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크리스 라센이라고 하는 리플의 회장이 그런 영향력을 지녔고 SBI의 CEO가 그렇게 또 리플의 모든 은행이 쓴다고 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위프트 1.0 규모가 굉장히 크죠. 156조 달러, 하나로 했을 때 약 20조 원이 넘어가는 시장 섹터를 리플 네트워크가 정말 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소각량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위프트 1.0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낸다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중개자를 거쳐야 됩니다. 뭐 중개 수수료뿐만 아니라 환전 수수료, 수취 수수료 등등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 부분을 이제 블록체인을 넣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XRP 레저 안에서 금융망이 돈을 이동할 수 있게끔 리플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XRP가 수수료로서 활용이 되고 한 번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0.0001 XRP가 소각된다는 것을 우리가 메커니즘 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경 간 결제에서 XRP가 중간 다리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좀 해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리플 XRP 레저 기반의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USDS였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RLUSD로 바뀌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 또한 하고 있고 뭐 CBDC에 대한 사업 또한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디지털 생태계를 좀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리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국제 결제 비용을 100억 달러를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결론치가 나온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FPC라고 하는 Faster Payment Council 신속결제위원회와 클리어링 하우스 청산소에서도 리플을 모두 다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Faster Payment Council의 이사회를 봤을 때 리플 출신의 임원진들이 2명이나 들어가 있더라. 또 연준 출신의 임원진들도 리플과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오바마 정부 때 재무부 장관이었던 로사리오스가 지금 현재 리플의 이사진에 합류돼 있고요. 리플의 고문 출신이었던 마이클 바가 지금 현재 연준의 의장이 지금 파월이죠. 부의장으로 또 마이클 바가 리플 출신의 마이클 바가 가 있습니다. 여기 또 뭐 FPC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중대한 결제위원회에 또 리플 임원진이 들어가 있다는 걸 미루어 보면 굉장히 리플의 임원진들이 세계 유수의 어떤 국제 기구들과 포럼에 다 참석을 하고 있고 뭔가 그들끼리 자리바꿈이 일어난다. 뭔가 좀 세력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 청산소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은행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리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또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라틴어로는 동반자를 뜻하는데 리플의 경쟁자였어요. 원래는 이제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 이런 데이비드 루터라는 사람이 만든 하나의 단체였고 여기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 금융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플과 뭔가 적대적으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초반에 이제 이런 은행들 있죠. JP모건이나 크레딧 스위스,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UBS 이런 은행들이 R3와도 협력을 해서 뭔가 국경 간 결제를 한번 바꿔보려고 리플이랑 경쟁 관계를 했는데 결국에는 R3와 리플이 법적 소송 이후에 합의를 맺으면서 지금 현재는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3 안에 있는 이제 코다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 메커니즘으로 XRP를 쓰고 있다. 결국에는 스위프트 망 자체가 리플 네트워크를 쓴다는 것이고 이 R3의 파트너사도 보게 되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기득권 은행권들, 뭐 증권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즉 R3와 리플이 법적 공방 때문에 과거에 싸웠어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똑같았거든요. 얘도 블록체인으로 금융만 바꿀 거야. 얘도 블록체인으로 금융 바꿀 거야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너네한테 50억 개 XRP를 싸게 넘길게. 우리 손잡자. 이래가지고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R3와 리플 손을 잡았고 결국에는 지금 SBI 그룹과도 컨소시엄을 맺으면서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고 이 스위프트망 자체가 이제 ISO 2002라는 그런 기준이 들어오면서 리플렛을 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가격 오르는 소송으로 계속 누르고 있죠. 개인들이 못 사게 하려고 누른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R3를 통해 XRP를 사용하는 스위프트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삼각 편대를 이루고 있구나. 얘네들끼리 이제 손을 잡아서 금융망을 바꾸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아까 IS 2002의 그 RMG 그룹의 DTCC도 미국의 중앙 예탁 기관이거든요. 그 미국과 중국과 뭐 유럽권, 호주권 모두 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금융망 생태계가 이제 점점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을 탑재한 리플 네트워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입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리플의 개념을 증명하고 있고 이 칩스라고 하는 거액 결제 시스템 안에서도 ISO 2002라고 하는 이 표준을 넣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들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모두 다 공존하는 시기는 내년 11월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ISO 2002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현재 스위프트망이 바뀌려고 하는구나를 이해를 하시면서 아 이렇게 ISO 2002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뭔가 빨라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는구나. 근데 그 안에는 리플렛이 있구나.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과거에 페드나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또한 여기 안에도 이제 IS 2002를 또 채택을 하면서 모두 다 리플렛을 탑재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연준에서 이제 만든 결제 플랫폼이 이 페드나우라는 서비스인데 이제 내년 3월 11일 기점으로 아예 그 ISO 2002라는 기준을 채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3월 안에는 리플에 대한 어떤 폭발이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페드나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 업체들과 관계를 보게 되면 모두 다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다. 역시나 결론은 리플렛이 들어간 ISO 2002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JP모건과 웰스파고와 같은 이런 미국의 금권 세력들 또한 페드나우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리플렛과 함께하는 그런 파트너사와 함께한다는 거고 ISO 2002를 채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망에서 기업용 결제에서의 유틸리티는 리플이 담당하겠구나. 여기 보이는 뭐 일본, 유럽, 미국, 영국, 중국이죠.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도입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IS 2002로 채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 모든 것이 XRP 레저 생태계로 연결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금융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핀테크 회사들도 모두 다 블록체인을 탑재하면서 하나로 연결되는, 장부로 연결되는 그런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것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저의 뷰입니다. 실제로 브릭스라는 그 나라들이 급부상하면서 지금 뭐 계속 미국과 뭔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브릭스에서도 ISO 2002를 탑재하고 있거든요. 여기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CIPS라고 하는 국경간 결제 시스템이 있고 러시아에서 준비하는 이런 SPFS라는 시스템이 있고 또 인도에서 준비하는 SFM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표준을 준수하느냐 보면 다 ISO 2002를 준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에서 지금 새롭게 국경간 결제에서 이제 러시아도 움직이고 있죠. 국경간 결제에서 암호화폐를 쓴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페드 와이어를 페드 나우로 바꾸면서 IS 2002를 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위프트 망 자체가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설명한 장표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IMF도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중앙은행 위에 또 중앙은행으로 불리우는 BIS가 있거든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인데 이 BIS도 마찬가지로 IMF와 이런 양대 산맥을 이루는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이에요. 근데 이 BIS 같은 경우도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실제로 이 리플사의 DLT라고 하는 분산 원장 기술을 썼을 때 이 DLT의 특징을 보면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투명성이 올라간다. 이런 논문들을 하나씩 보면서 결국에는 리플이 쓰이겠네. 왜 BIS, IMF에서 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왜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이 그렇게 고위급 자문단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를 보면 정답지는 나와져 있다는 것이죠. 초반에 언급드린 국제통화기금, 여기는 이제 5대 기축통화의 비율을 조절하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사와
협력을 하면서 CBDC에 대한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리플사는 현재 CBDC 플랫폼을 또 만들면서 몬테네그로라든지 러시아라든지 홍콩, 일본과 같은 이런 나라들과 손잡고 지금 CBDC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아까 스위프트방에 나왔던 ISO 2002라는 그 시기가 내년 11월에 완전히 이제 공존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 아까 매달 10만 원씩 사드린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막 무조건 이걸로 부자 돼야지 해서 뭐 한 달에 뭐 한 번에 1억 넣고 뭐 한 번에 5억 넣고 하면은 너무 바로 오르면 좋겠지만 안 오르면은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 멘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IS 2002에 집중을 해서 이게 모두 다 공존하는 시기가 내년 11월이면 한 달에 뭐 5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적금 넣듯이 그냥 꾸준히 한번 모아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모아간다면 언젠간 비트코인이 1억 분의 1로 쪼개지는 것처럼 리플도 드랍 단위로 또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IMF의 공식 자료인데 이제 IMF나 BIS도 아는 거예요. 이제 국정 간 지불은 너무 비싸고 느리고 불투명하다는 걸 이제 본인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런 마찰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국정 간 결제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죠. 정답지를 아예 보여주고 있죠. 리플 XRP 얘기하고 있고 리플과 뿌리가 같은 스텔라 루멘, 여기는 또 소매용 거래에서 활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각 섹터별로 리플이 이제 기업용이면 소매용은 스텔라 루멘을 쓸 것이다. 이렇게 또 크게 금융망을 다루는 그런 프로토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IMF라든지 BIS, 여기 나오는 뭐 월드뱅크라고 하는 WB, 뭐 유럽연합위원회에서 계속 리플과 손을 잡고 있고 실제로 월드뱅크의 공식 문서를 보더라도 리플 네트워크를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라고 하는 국정 간 결제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이라고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소송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른다 말고 이렇게 BIS나 월드뱅크나 IMF 같은 공식 문서를 봐서 리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본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는 블록체인과 AI가 금융시장을 변화시킬 거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저 기사를 보고 딱 이 기사랑 맞닥뜨려지더라고요. 리플렛이 블록체인이고 지금 거기 안에 러시머니 기능이 탑재됐다는 건 AI가 융합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바뀌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을 투자할 때 뭔가 금융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또 메타코라는 회사도 이렇게 좀 크게 인수를 했고 또 나스닥에서 이렇게 리플사가 메타코를 인수한 거를 또 축하했었던 이런 5개 광고도 있었거든요.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나스닥이라는 그런 주식 시장도 STO라는 시장이 열리면서 주식을 코인으로 사는 시대, 부동산을 코인으로 사는 시대가 열릴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가서 코인을 맡길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코뿐만 아니라 스탠다드 커스터디도 인수를 했었고 이제 계속적으로 리플사가 이런 국가 단위로 손을 잡으면서 결제 기관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IS 2002가 이제 약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년 11월부터는 아예 이제 금융망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유럽권에서 계속 리플렛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로 편의점이나 이렇게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카드사가 나오고 있고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뭐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걸 모두 다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저기 나온 리플 레저라고 하는 분산 원장 기술이 탑재되면서 하나로 연결될 것이다. 결제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아일랜드 서비스가 확장된다는 것과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많은 송금 업체들, 국경 간 결제 회사들이랑 이미 리플이랑 다 손을 잡고 있어요. 저희 이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다 공부를 해보니까 뭐 전 세계를 아예 아우르는 그런 국경 간 자금이체 회사들이거든요. 왜 리플이랑 이렇게 손을 잡았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ISO 2002라는 그 전 세계 기득권 금융 세력들이 바꿔나가기 때문에 송금 업체들도 바꿔나가는구나.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가 준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결론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SBI 리플 아시아 그 합작 회사에서도 지금 일본을 통해서 이 트랭글로 이제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자금이체 기업이고 코인스 PH는 필리핀의 어떤 거래소거든요. 모두 다 리플렛을 탑재하면서 조금씩 XRP를 활용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뭐 인도의 페이티엠 시스템이나 뭐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미국의 구글페이, 애플페이 이런 페이먼트 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연결이 돼서 투자를 유치받고 파트너십을 맺고 하면서 리플 네트워크로 모두 연결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글로벌 페이먼트 시스템은 모두 다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 리플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CBDC 발행 지원 플랫폼도 출시를 해서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IMF와 손을 잡아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첫 번째 CBDC 상까지 리플사가 수상을 받았다. 이런 부분과 또 세계 유수 대학들과 손을 잡고 우리의 XRP 레저라고 하는 생태계를 같이 발전시켜 보자. 이렇게 해서 또 연구 프로젝트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약 58개국의 그런 대학교와 손을 잡고 지금 계속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도 리플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와 추가로 이렇게 또 파트너십이 됐는데 네, 그래서 뭐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 시간이 1시간이었어가지고 조금 빠르기도 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리플이 지금 가격만 보면 사실 정말 손이 안 가는 코인이긴 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사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제 리플에 대해서 가격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언제쯤 이 세력의 손에서 놔줄까에 대한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미국의 대선도 한 달조차 남지 않았고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정부가 출범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트럼프가 좀 더 될 확률이 높아 보이죠. 누가 됐든 간에 암호화폐 생태계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집행하실 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당연히 좋고 시가총액 상단의 그런 메이저 글로벌 코인들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리플 XRP도 바라볼 때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국제 기구들과의 연결성, 논문들을 확인해 봤을 때 리플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리플에 대한 초기 투자자, 지금 현재 뭐 왜 하버드 대학교가 리플과 손을 잡았고 우리나라의 연세대 고려대가 왜 리플과 손잡았을까 이런 부분까지 좀 복합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가치에 집중하면서 리플을 디지털 금 이상의 디지털 다이아몬드로 좀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금일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